동학과 관련된 제5권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도 제일 관심이 많은 돈 문제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이제 이 인체 혈액이 흐르듯이 이 경제 이 혈액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구한말 1894년 무렵에 동학이라는 것이 폭발하게 됐을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돈 문제가 있습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제 외국인이 서 있고요. 여기 무슨 뭐 쓰레기 더미 같이 뭐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이게 이제 조선 동전입니다. 조선 동전은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거를 이제 들고 다니기 편하도록 이렇게 꿰서 이제 뭐 한 개미 두 개미 이렇게 하는데 저 양반이 조선에 도착해 가지고 뭔가 여행을 하려고 이제 노새를 사려고 돈을 이제 뭐 환전을 하니까 노새 한 마리 사려고 하는데 동전을 이만큼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야 이걸 운반하려고 보니까 노새 6마리가 필요하더라. 교환 가치로서의 이 돈의 가치가 상실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무렵 1894년 무렵에 영국의 왕실 지리학회 회원이었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가 조선에 와가지고 여행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이 돈을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여행을 했느냐. 저 한강을 따라가지고 한강에서 배를 한 척을 빌려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로 올라갑니다. 상류로 올라가가지고 배 아래에다가 환전한 돈을 쫙 깔고 갔다. 아니 이 정도 노새 한 마리 사는데 이렇게 주면 이걸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걸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돈 문제입니다. 이미 1894년이 되기 이전부터 이 조선에 그 주재하는 이 서양 외교관들은 왕조의 몰락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뭔가 한번 왁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쓰나미처럼 이게 닥칠 것이다. 기존 질서를 번복시키는 반란과 동시에 한반도는 부동항을 노리고 남진하는 러시아나 그에 저항하는 일본에게 넘어가는 건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여간 우리 구한말 역사를 보면서 이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빼면 우리 역사가 존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 학계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도 영국과 러시아의 이 글로벌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재 우리의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 교과서는 일국사적인 관점 보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계사와 우리 역사가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이런 걸로 계속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인지 창피한지, 그러니까 세계사라는 이 한쪽 바퀴를 떼내버리고 그냥 우리의 모습만 들여다보자 하는 일국사적인 관점의 역사 보기로 이렇게 가는 순간 국수주의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런 위험한 역사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신인 김윤식은 1893, 4년 무렵에 조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관리들 봉급이 끊기고 시장 거래는 정체됐다. 국가 재정은 기울고 백성의 힘은 고갈되었다. 1907년에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그때 1907년 대한제국의 1년 예산은 1310만 원이었는데 바로 1907년에 빚진 총 외채가 1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 예산만큼 외국에다가 빚을 졌습니다. 1910년에 이 한일 병합 때 일본에서 빌린 외채 총액이 4,453만 7,958원으로 늘어났는데 외채 총액이 1904년 정부 세출 예산의 3.1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없이 황실에서 연회를 베풀고, 아니 그 당시에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밴드부는 왜 만들었을까요?
오케스트라. 또 1902년에 거금 50만 원을 주고 일본으로부터 순양함이라고 사와요. 양무호라고. 알고 보니까 이게 군함이 아니고요. 영국에서 오래전에 만든 석탄 운반선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중고로 사다가 일본에서 쓰다가 이게 연료 효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연료를 너무 많이 잡아보니까 세워놨다가 조선 정부에서 군함을 산다 그러니까 그 석탄 운반선 갑판에다가 딱총 같은 대포 몇 개 얹어주고 이거 순양함이니까 사라 그래가지고 그 순양함이라고 사와요. 나중에 이걸 왜 사왔나 봤더니 다른 나라 외교사절들이 오면은 예포를 쏘잖아요. 고종이 1902년이 자기 왕위에 오른 지 40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극 40주년 친경 예식이라고 그래서 1902년에 떡벌어지게 이제 자기 40주년 행사를 벌이려고 예포를 쏘기 위해서 50만 원을 주고 양모라는 걸 사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군함이 아니라 고물 석탄 운반선이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외국에서 빚내가지고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외채가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쌓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양모 사진인데요. 그래서 양모를 들여와가지고 배를 움직이려고 보니까 이 그 연료비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석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운영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국태민안을 위한다면서 민비가 한강에 용왕을 먹이기 위해서 막 하루에도 몇백 석씩 밥을 지어가지고 강물에다가 내던지고 일본에서 막 돈 빌려다가 무슨 뭐 일본제 철모를 사지를 않나 뭐 기관총을 사지를 않나 뭐 생일상에 올린 아까 말씀드린 그 손탁이 그냥 뭐 프랑스 요리 드실 때는 프랑스 식기에 드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그냥 비싼 값 주고 식기 수입해야 되지 뭐 또 이제 자기 친경 예식 때 자동차를 타고 행사장까지 가자 그래가지고 또 그 미국 공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또 포도 승용차를 수입을 해와요. 수입해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조선에 이걸 운전할 드라이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싼 값을 주고 또 일본 사람을 또 운전기사로 채용을 해요. 또 친경 예식 때 이제 그 초청해 오는 이 귀빈들을 위해서 귀빈들을 가마를 태워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에서 아주 고급 인력거를 100대를 수입을 해가지고 옵니다. 이거 다 빚내가지고. 1910년이면 이제 나라가 일본에 넘어간 그 해입니다. 그 해에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 중에 조선인이 16만 1656명이었는데 그 중에 서울주택이 4만 호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울의 집주인 중에서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5%에 불과했다. 나머지 3만 8천 호는 일본인 고리대금업자에게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쓰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도 세금으로 뜯어가니까 세금 내기 위해서 자기 집을 저당 잡히고 고리를 얻어가지고 세금을 낸 것이죠. 통치자와 지배계급의 매관매직, 삭시와 낭비에 필요한 비공식, 공식 세금을 백성들을 털어서 하다 보니까 그 영국인 비숍 여사가 조선의 관리들은 면허받은 흡혈귀다.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였습니다.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뭐가 결단나느냐? 군대가 결단이 납니다. 군대라는 것은 전쟁 나면은 이제 그 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건 정말 소비 집단이죠. 이 군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이러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군대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은 초기에는 그나마 뭐 좀 괜찮았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군사력이 축소돼 가지고 나중에 1907년 우리가 정미 7조약으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당하던
1907년에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도대체 대한제국의 군대가 몇 명이었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중앙군, 지방군, 왕실수비대, 군악대, 의장대 다 합쳐서 8,700명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07년에 일본군은 몇만이었느냐? 120만 명이 편제였습니다. 조선 후기는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안 되다 보니까 군대 유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들은 전부 배를 타고 오는데 조선은 수군이 없어요. 수군이 없어서 수군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그 양모를 사왔는데 보니까 석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세워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특히 이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이 군대들이 이제 수도의 코앞인 강화도로 쳐들어오는구나. 강화도를 지켜야 되는데 강화도를 지킬 군대가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학난이 벌어졌을 때 농민들이 무장을 해봐야 무슨 무장이 있었겠어요. 도끼 아니면 낫 아니면 죽창이었지. 그 도끼와 낫과 죽창으로 무장한 이 농민군에게 조선의 중앙군이 여러 차례 패전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승총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니다가 배고프면 이걸 저당 잡히고 주막에다 맡기고 술 먹고 밥 먹고 그리고 그냥 간대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그 총 내놔. 그래서 다시 가져가고 그런다고. 면허 받은 도둑놈 이렇게 군대라는 것이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일본 육군은 프로이센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프랑스 육군이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이 프랑스군이 육군이 되게 강하다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프랑스 군제를 동원해서 육군을 만들었는데 1870년에 프랑스하고 프로이센이 전쟁을 해서 프로이센 군대가 프랑스 육군을 단숨에 때려 눕혔습니다. 그러니까 야 프로이센이 세구나 그래가지고 프로이센 제도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최고로 이 명중률과 이 사거리가 그 보장된 무라타 소총으로 일본에서 자체 그 제작한 무기로 무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해군은 세계 최강국인 영국 제도를 들여왔고 그리고 영국으로 이 유학을 보내가지고 국제법을 배우고 왔고 그런 반면에 조선은 뭔가 무기도 그냥 일률적으로 들어왔으면 되는데 이게 또 속아가지고 이 부대는 독일 무기, 이 부대는 미국 무기, 이 부대는 또 일본 무기 이래가지고 이 소총 탄환하고 소총이 맞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프랑스 학교 교사 에밀 마르텔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은 군대 건설을 위해 각국 사관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고 왜냐하면 별기군은 일본군이 훈련시켰으니까 일본 무기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미군 지휘관을 불러다가 그 윌리엄 다이 장군 미국식으로도 바꿨고 그러다가 또 이모군란이 일어나가지고 청나라 군대로 또 바꿨고 청나라 군대로 했다가 또 일본군에서 일본 군식으로 바꿨고 그러다가 러시아 와가지고 러시아 군대식으로 또 바꿨고 러일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러시아 쫓아내고 군대를 해산시켜버렸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총기도 미국 철포, 일본 무라타, 러시아 베르단, 프랑스 루구라 등 섞이고 탄환도 제각각이어서 마치 에디아피아 군대를 방불케 했다. 이게 그 당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891년부터 93년까지 조선에 주재한 러시아 서리공사인 파벨 안드레비치 드미트랩스키의 기록에 의하면 1891년 12월에 서울 시내와 대로에서 수많은 강도행위가 장애인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국가에서 월급을 이제 군인들에게 안 주니까 군인들이 도둑질과 강도로 생계를 유지했다. 무기가 있으니까요. 군인들이 주민재산을 털어가도 이게 항의하면 총으로 쏘니까 항의도 못하고 그래서 군인들은 돈이 필요하면 철포를 전당 잡히고 여차하면 부전취식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을 벌린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왜 이러냐면은 자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남들 뭐 밤잠 잘 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재산을 좀 모았다 소문이 나면
바로 잡혀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뭐 치면 갖다 바쳐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한말에 이 조선을 방문한 서양 사람들이 모든 기록에 한결같이 야 조선 남자들은 왜 일을 안 하느냐, 그냥 빈둥빈둥 왜 놀고 있느냐. 알고 보니까 면허받은 흡혈귀들이 뭔가만 있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이 짓을 하니까. 이게 이제 곤장인데, 조선 초기에 경국대전을 보면은 이걸 태라고 합니다. 태형을 가한다 그러면 태가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고삐가 풀려가지고요,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 곤장이 커지고 두꺼워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막 이게 막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장 30대 뭐 이러면은 전부 장파열로 죽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흔히 유교라고도 하고 뭐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뭐 주자가 뭐 정리했다 그래서 주자학이라고도 하고 합쳐서 주자 성리학이라고도 하는 이 유교는 덕치와 인정을 기초로 하는 왕도 정치가 지도 이념입니다. 그래서 덕치와 인정을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누가 열심히 많이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이 벌었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 거를 뺏어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는 그 유교라는 이 사회 내에 평등과 통제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특히 이제 이 토지 왕토설이라고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토지와 모든 산림은 국왕의 소유다라고 하는 토지 왕토설이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만 나오면 막 미친 듯이 날뜁니다. 아, 우리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유교 주자 성리학의 그 기반 안에는 너무나 손쉽게 이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로 휩쓸려 갈 수 있는 요인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나 이런 그 주자 성리학에서는 이윤을 남기는 상행이라든지 뭔가를 만드는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걸 극히 그 나쁜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농사나 져서 먹고 살아라. 이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다 같이 뭐 평등하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독립운동한 사람들 중에 그 고향을 따져보면은 안동유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동유림들이 왜 그랬을까요? 유림의 세계 속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훨씬 더 편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주의가 뭐 평등을 지향한다고 그러는데 공산당이 양반 자리를 대신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양반의 통제, 이런 자기네들의 습성에 오히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더 친숙하기 때문에 안동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동 지방의 이 유림들. 조선은 이 소위 말하는 쇄국 정책을 펼쳤는데, 물론 뭐 일본도 쇄국 정책을 하고 중국도 쇄국 정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받아가지고 조선도 쇄국 정책을 했는데, 중국은 아니 그 넓은 땅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만 쇄국이지 그냥 막 곳곳에서 다 그냥 무너진 겁니다. 일본도 쇄국을 한다고 하면서 나가사키라든지 뭐 그다음에 대마도와 이 조선 외관 이런 걸 다 열어놔가지고 다 무역을 해요. 그냥 이름만 쇄국일 뿐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뭔가 하나가 들어오면은 끝없이 교조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쇄국을 하긴 했는데 한치의 널빤지도 바다로 빠져나가는 거를 금지를 시켜요. 만약에 정부의 허락 없이 바다로 나가면 왕토 이탈죄를 적용을 해가지고 모가지를 차명에 처합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무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무역이라는 것은 역관을 통한 공무역만 5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니 인천에서 배를 타고 천진으로 들어가서 천진에서 조금만 가면 북경이잖아요. 배로 가면 얼마나 빨라요. 근데 중국에서 너희들은 전부 걸어서 와 가지고 500년 동안 중국으로 하는 사신들은 전부 3개월간을 걸어서 북경으로 갑니다. 주자 성리학자들이 열망한 덕치와 인정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가능해지려면
뭔가 물질이 풍부해야 되는데, 물질을 풍부하게 하려면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아주 비효율에 따르는 저성장과 빈곤이 장기간 지속됐고, 사회적으로는 양반이 쌍놈을 아주 착취하고 수탈하는 이런 약탈과 착취, 갈등과 대립, 부정부패가 만연을 하다 보니까 결국 동학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858년 통계를 보니까 노비 인구가 전 국민의 31.3%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 국민을 소나 말처럼 사고 파는 이런 노비 제도가, 거기다가 더 참 그 악랄한 건 뭐냐면은, 노비가 한 번 당대만 노비가 아니고요, 노비가 노비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노비는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또 노비예요. 이런 식의 노비 신분을 세습하는 이런 사례는 지구상에서 정말 조선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미국의 이 노예제도를 연구한 사람들이 한국의 이 노비제도를 보면서, 야, 이게 미국의 노예제만 정말 악랄한 줄 알았더니 조선은 더 극악무도한 노예제도가 있었구나. 더군다나 미국에서 노예는 전부 아프리카 흑인들을 썼잖아요. 근데 조선에서는 같은 민족을, 또 다른 나라들은 노비를 어떤 식으로 그 획득을 하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정복 지역에 가가지고 정복 지역의 이 군인들이나 이 힘쓰는 애들을 전부 데려다가 노비로 쓰는데, 조선은 어디 나가가지고 침략을 할 때가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자국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500년 동안 부려온 것입니다. 18세기 전까지 조선 전체 인구 중에 노비 비율이 30%, 50%였는데, 이게 노비 인구가 이제 19세기 가면 좀 줍니다. 그런데 가장 많았을 때가 17세기에 650만 명이었다. 전체 국민 중에 절반이 노비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노비를 언제 그 정식으로 그 이제 해체를 해버리냐면은 1907년에 일본이 민사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노비, 그 다음에 천민, 여자는 경부가 인정을 하는 호적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도 이 사람들은 그 공식 그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여기 여성분도 계신데 이 시대에 태어난 걸 정말 큰 행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1907년에 노비들도 전부 호적에 등재를 해라. 등재를 시키는데, 노비들이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줘라. 그래가지고 개똥이, 뭐 말똥이, 소똥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에다가 이 가축의 분뇨를 그 이름을 쓰느냐. 그래서 가축의 분뇨라든지 이런 인간의 품위를 저해하는 단어는 이름으로 쓸 수 없다라고 또 일본이 규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일본한테 감사해야 돼요.